혹시 전 세계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매년 200조 원이 넘는 돈이 움직인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냥 단순한 기부가 아니고요.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장의 승자가 되는 법, 그 핵심 전략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200조 원. 미화로는 대략 1,500억 달러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바로 매년 교육, 보건, 인프라처럼 전 세계의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쓰이는 국제개발 원조 시장의 전체 규모입니다. 정말 거대한 기회의 장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이 숫자는요, 그냥 돈의 액수 그 이상이에요.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전 세계 곳곳에서 진짜 프로젝트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현실의 영향력으로 바꿔내는 그런 비즈니스인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 엄청난 시장에서 프로젝트를 딱 따내고 또 의미 있는 변화까지 만들어내려면 과연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실제 입찰자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그 답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200조 원짜리 시장이 대체 얼마나 크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는지 특히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그림이 한눈에 들어오죠? 전 세계 시장이 약 200조 원인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 원조, 그러니까 ODA 시장 규모만 해도 약 3조 원에 달해요. 특히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서 집행되는 돈이 7천억 원 수준이니까 와, 이거 우리 기업들한테도 정말 작은 기회는 아닌 거죠. 그렇다면 한국 ODA 시장에 들어가려는 입찰자는 대체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이 시장에 들어서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개의 핵심 기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코이카와 대외경제협력기금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첫걸음이에요. 코이카는 주로 무상 원조, 그러니까 돌려받지 않는 돈을 주고요. 자체 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기술 협력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을 많이 해요. 반면에 EDCF는 유상 원조, 즉 빌려주는 돈, 차관을 제공하고요. 정부의 나라 장터 시스템을 통해서 대규모 인프라 같은 하드웨어 중심의 프로젝트를 주로 다룹니다. 어때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자, 이제 이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을 알았으니까 실제 프로젝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지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입찰 과정이죠. 모든 프로젝트는 한 편의 이야기처럼 흘러가거든요. 모든 건 발굴에서 시작돼요. 저 나라에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이걸 찾는 거죠. 다음은 준비와 설계 단계, 막연한 아이디어를 현실적인 계획으로 다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찰 공고가 뜨면 수많은 경쟁자들이 뛰어들죠. 여기서 가장 적합한 파트너가 선정돼서 사업을 실행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변화를 만들었나 하고 돌아보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과정은 알았습니다. 근데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요, 단순히 절차를 넘어선 성공의 핵심 전략,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고 모든 절차를 칼같이 따르는 것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해요. 평가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수많은 제안서들 사이에서 내 제안서가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 결정적인 한 방, 그게 과연 뭘까요? 그 비밀의 이름은 바로 성과 중심 관리, 영어로는 RBM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체크리스트 지워나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나? 가 아니라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데? 라고 묻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의 차이가 승패를 가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예전에는 산출물에 집중했어요. 학교를 지었다, 컴퓨터를 몇 대 보급했다처럼 눈에 딱 보이는 결과물을 내놓는 거죠. 하지만 요즘 스마트한 방식은 성과에 집중합니다. 학교를 지었더니 학생들의 졸업률이 올랐다거나 컴퓨터를 보급했더니 지역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었다처럼 그 결과로 어떤 진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자, 말이 좀 어려웠나요? 그럼 이 개념이 실제 프로젝트 제안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직업훈련센터를 짓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통적인 제안서는 아마 목표를 센터를 완공하고 학생 100명을 졸업시키는 것으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핵심 질문은 몇 명 졸업시켰나가 되겠죠.
하지만 RBM에 기반한 제안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목표가 청년 고용률과 소득을 높이는 것이 되고요. 핵심 질문은 그래서 졸업생들이 진짜로 더 좋은 일자리를 얻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됐나?로 바뀌는 거죠. 이 미묘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차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겁니다. 진짜 성공하는 제안서는요. 주어진 과업 목록을 그냥 네, 하겠습니다 하고 수행하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과업을 넘어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변화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전략적인 변화가 단순히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건 우리 모두에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것은 활동에 돈을 쓰는 것과 변화에 돈을 쓰는 것의 차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쓰는 돈, 우리가 쓰는 자원이 과연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 걸까요? 단순한 활동일까요? 아니면 진짜 변화일까요? 이렇게 성과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바뀝니다. 우리 같은 납세자의 세금은 그냥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데 쓰이게 되고요. 도움을 받는 협력국은 훨씬 더 효과적인 지원을 받게 되죠. 입찰자들은 단순히 서류 경쟁이 아니라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경쟁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해결하려던 바로 그 문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00조 원 시장의 승리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비즈니스 팁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복잡한 문제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올바른 성공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